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져서 두 번째 시간에는 시간이 좀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 사실 크게 차이 나는 주제는 아닙니다. 지금 특례 대출이나 이런저런 대출 때문에 부동산이 계속 버티고 있다고 이제 교수님께서 주장을 하셨는데 지금 그 말씀대로라면 집값은 더 올라갈 분위기입니다. 일단은 정부가 어찌됐든 돈을 푼다고 하니까 꼭 그게 특례 대출이 아니라더라도 다른 걸로 대출을 받으면 부동산에 더 넣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건 마찬가지니까 이 재정 확대 그리고 금리 인하 이런 상태는 계속되는데 또 경제는 나쁜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부동산은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물가가 좀 자극될 것 같다는 걱정도 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오늘 통과된 추가 추경만 합쳐도 35조가 생각지 않았던 돈이 풀리게 된 건데 그러면 이제 부동산도 잡아야 되겠지만 당장의 물가도 걱정입니다. 그럼 물가 관리는 현 정부는 이제 어떤 기조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일단 물가 이야기를 할 때 네. 사람들이 이제 크게 보면 소비자 물가가 있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생산자 물가라든가 아니 그 속에 이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이제 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네. 물가를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CPI 소비자 물가를 그렇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소비자 물가 지수 계산할 때 통계청에서 하는데요. 거기서 하나 빼놓고 하는 게 있는데 앞서 우리가 이야기한 게 집값이 안 들어가 있어요. 임대료는 들어가 있는데 그 매매가가 올라가는 거는 포함이 안 돼. 미국 같은 경우 그게 4분의 1 이상이 다 이게 집값이 올라가면 이게 거의 물가에 들어가요. 하죠. 예. 그게 안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전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실제 사람들은 집값이 올라가면 특히 이게 무주택자 서민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러면 이게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다고 생각하는데 안 간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달리 물가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활 물가 아니면 공공 서비스 이런 거 있잖아요. 전기료, 공공 요금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서 그렇지 실제는 지금 2%대라고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높을 거다 생각을 해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실제는 이 관리를 하지 않으면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 경기가 나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실제 집값이 포함이 안 돼서 좀 낮게 되어 있다. 두 번째는 억지로 찍어 누르고 있어서 낮게 되어 있는데 실제는 더 높을 거다 하는 말씀을 일단 드리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현재 KDI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다 지금 낮춰 잡아가지고 지금 0.8%로 낮춰 잡았잖아요. 이렇게 낮게 잡고 있는데 이 정도는 어느 정도냐면 2008년, 9년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 우리나라 위기라고까지 했잖아요. 그때 딱 0.8% 성장했어요. 이렇게 상황이 나쁘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낮추려고 지금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이제 그러다가 다시 또 한국은행 총재 계속 이창용 총재가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다시 또 가계부채 뛰어올리고 집값도 올라갈까 봐 정말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정부하고 한국은행이 대협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가 금리는 좀 낮춰가되 근데 이 부동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례대출 이런 거 없애면 돼요. 지금 특례대출이 이게 나와 있던 것은 그때 고금리 때 만들어 놓은 건데 이제 금리가 많이 낮춰졌는데 이미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속 특례 대출하니까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제발 부동산 가격 띄우기 정책을 하지 않는다. 정부가 이렇게 확실하게 선언하고 실제 글로 방향이 잡혀야 되는 거고 그러면 한국은행이 좀 마음 편하게 금리도 낮추고 그러면 경기 부양하는 효과도 좀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 금리 인하는 경기 상황을 봤을 때 피할 수 없다. 그렇지만 그게 부동산을 자극하지 않는 방법을 어떻게든 좀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부동산도 있지만 또 물가도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 마음이 이제 공짜 돈을 받으면 그렇죠.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교수님 말씀 저도 공감하는데 지금 물가를 쉽게 잡을 수 있을까? 저는 그렇죠. 좀 걱정이죠. 지금 보십시오. 이스라엘 이란 전쟁 그러니까 내부 요인보다는 외부 요인이 커요. 저는 유가도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유가라는 것은 사실상 다른 물가에 근본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잖아요. 또 환율도 있고 저는 이런 상황에서 물가를 잡기는 참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지표로 삼는 그런 물가의 어떤 행정적 차원에서의 관리는 가능할지 몰라도 지금 그러면은 억지로 라면값 더 내려 그래서 그 이야기가 거론되는 바람에 농심 주가만 내려갔잖아요. 저는 이건 물가를 잡는 방법이 아니라고 보고 결국에는 저는 가장 힘들 수 있는 것이 지금은 이제 근로소득자보다는 물가가 올라가면
더 힘든 쪽은 네. 소상공인이나 네, 아무래도. 자영업층밖에 될 수밖에 없고 2023년 기준으로 지금 100만 자영업 네. 폐업을 했다는 이야기가 그렇죠. 나오거든요, 통계적으로. 그렇다면 저는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저는 이 지원인데 글쎄 저는 이제 지금 전 국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대체로 전 국민 쪽으로 가닥을 잡고 상위 10%는 네. 15만을 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하위 이 이제 기초수급자는 50만 원 지급인데 네. 글쎄 이제 뭐 상위 10%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기분 나쁘실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뭐 근데 그 돈은 없어도 저는 다 지원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모르겠습니다. 이 교수님 의견도 네. 듣고 싶은데 저는 그 액수도 적지 않은 돈이라고 봐요. 그러면 그렇죠. 거기에도 돈이 저는 적어도 일각에서는 이제 이 사람들에게도 15만 원을 줘야 그걸 소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소비할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게 크게 뭐 물가에 그렇죠. 민감하게 연동해서 소비하는 쪽은 아니잖아요. 상위 네. 10%면. 뭐 아주 우리가 뭐 네, 부동산이나 이런 쪽이면 몰라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수 진작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시장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전 국민보다는 좀 차별적인 그렇습니다.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이신 저는 거죠? 좀 더 선택과 집중을 네. 더 집중 쪽에 네. 더 선택 쪽에 네. 지금은 상위 10%만 조금 그렇죠. 빼는 건데 조금 더 확대를 하자. 그리고 이 말씀은 좀 짧게만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은 이 탕감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여론도 있는데 네, 뭐, 저는 뭐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은 네.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코로나 국면에 상당히 많이 탕감했었습니다. 네. 물론 다른 또 프로그램도 동반하기는 했지만 근데 네.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안 했잖아요. 근데 네. 지금이 코로나보다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표상으로도 그렇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보다도 어렵다는 이야기도 네. 합니다. 그렇다면 저도 계속해서 임대료 부담 이거 상당히 크거든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고질적인 부담인데 저는 임대료라든지 이런 계속해서 영업이 마이너스로 되는 지속되는 그건 얼마든지 국세청 자료로도 확인 가능한 부분이기 네. 때문에 그런 자영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좀 직접 지원과 탕감도 저는 필요한 거 아닌가. 네. 물론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이니까 신중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네. 그만큼 지금 어렵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께 질문을 좀 한꺼번에 드리면 지원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결정난 이제는 기본 소득이 아니라 이제 소비 쿠폰으로 명칭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소비 쿠폰으로 지원이 나가고 그러면 지금 현재 한국의 국가 부채 비율이 비기축통화 평균하고 이제 거의 만났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늘어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 이 두 개를 같이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탕감까지 말씀하셨으니까 이 세 개를 네. 보시고 어떻게 이게 서로 좀 상충되는 한쪽에는 돈을 푼다고 하고 한쪽에는 비율이 높아지고 한쪽에는 뭐 일단 돈을 푸는 쪽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교수님께서 일단 지금 1차 추경이 네. 13조 8천억이라고 제가 네. 말씀드렸고 2차까지 하면 이제 한 35조 정도 그렇죠. 되는 걸로 지금 발표가 되었어요. 이제 그 네. 속을 보면 지금 이제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채 탐감도 있고 네. 전체 국민들에게 다 뭐 민생 회복 지원금이라 해가지고 뭐 지역 화폐 이런 쿠폰을 네. 지급하는 것도 있는데 다만 이제 처음에는 일주일에 똑같이 준다고 했다가 이제 그것이 이제 조금 정말 바뀌었죠? 저소득층은 좀 더 많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주류 경제학자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이걸 똑같이 나눠주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우리 보통 정부가 지출을 할 때 승수 효과를 생각을 하잖아요. 뭐 선거 유세 기간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후보 시절에 뭐 호텔 경제학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제 정부 지출이 예를 들어서 50조가 이번에 35조가 풀으면 실제 GDP 증가는 그보다 약간 더 커질 공사는 커요. 다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승수 효과를 키울 네, 거냐 효과가. 이런 건데 이걸 똑같이 딱 나눠주면 돈 많은 분들은 상위 10%, 20% 이런 분들은 사실 그 돈이 있거나 없거나 소비를 더 많이 늘려가지도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래도 그 뭐 일정 기간 동안 다 써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신데 일정 기간 써야 되니까 쓰고 그 대신 내가 따로 쓰려고 했던 그거는 저축하니까 결국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돈 없는 사람은 이게 왔으니까 내가 이거 더 쓰니까 소비 진작 효과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두 번째는 효율성 말고도 형평성에서도 보면 굳이 부자들한테 그거 또 줄 필요가 있나. 다만 이제 그 선별하는데 엄청난 또 행정 비용이라든지 그렇죠. 재정 비용이 들어가요. 그게 어려우니까 그냥 똑같이 자르자 이제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래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떤 가능하면 선별적으로 좀 차등 지원하는 게 더 옳지 않을까. 전 일단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앞으로 과연
어떻게 될 거냐 뭐 그런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현재 GDP 대비 국가 부채가 국가 채무라고 하는데 네. 이제 정부가 지고 있는 이제 채무가 한 정부 발표는 48% 정도 된다고 그래요. 네, 50% 정도 된다 뭐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더 늘어날 거예요. 지금 네. 올해 지금 추경이 편성이 되고 그래서 아마 올해 틀림없이 50% 넘을 거고 네. 문제는 지금은 괜찮은데 네. 앞으로 이게 지금 35년, 40년 이렇게 되면서 이미 국회 예산처에서 이거 뭐 어느 특정 당파를 이렇게 뭐 지원하는 그런 연구기관이 아니잖아요. 네. 거기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는 엄청나게 빨리 증가해서 10년 뒤에는 이게 80%대고 나중에 그러니까. 45년 그때쯤 되면 이것이 이제 100%가 넘는다. 네. 그 정도면 너무 높은 거예요. 실제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가 너무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그만큼 사실 재정 수요는 자꾸 늘어나고 네. 세금 낼 사람은 줄어드니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이 국가 부채가 증가할 거라고 네.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쓰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쓸 거냐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특별한 경우니까 지금 뭐 이렇게 뭐 지원, 민생 지원을 할 수는 있으되 일반적으로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할 때 그거보다는 중국처럼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중국은 어떻게 해요? 주로 미래 먹거리. 그야말로 미국하고 정말 완전히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미래 설비 투자, 미래 기술 투자하는 쪽으로 다 돈을 몰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1년부터 시작해서 다시 또 부동산 이야기로 돌아가면 중국도 부동산 그 집값 버블이 정말 우리나라랑 정말 막상막하 우리보다 약간 더 높았어요. 그걸 정부가 이 공산정부 꺼트려 갔거든요. 어쨌든 그러한 상황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선별적으로 잘 써야 된다. 미래에 정말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재정 지출을 많이 선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재정을 확대하지 않아도 우리나라 인구 구조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재정이 적자가 늘어나는 건 뭐 기정사실인 것 같은데 이제 효과를 생각해서 당장의 뭐 민생도 사실은 좀 심폐소생술이 필요하지만 미래 먹거리도 집중해서 투자가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그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님 그리고 이현은 교수님이셨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